자, 그러면 미국 시장 한번 마감부터 볼까요? 네, 어제 약보합 시작을 해서 장중에 한 1% 가까이까지 0.95%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러우 전쟁 확대 우려가 계속 있습니다. 지금 영국제 미사일 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주재 미 대사관 피해 뭐랄까 그 표현을 못 하겠네. 어떻게 해야 되죠? 대피령이 나왔다. 폐쇄, 직원 대피령. 직원 대피령 나왔죠. 요 얘기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빠졌고요. 이건 뭐 어제 오늘 아침 끝난 시장만이 아니고 어제도 좀 그랬습니다. 장중 변동성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장 막판에 반등을 좀 했는데 이 반등에 시가총액 1위가 지금 엔비디아잖아요. 네. 엔비디아가 장중에 3% 가까이 하락을 했었어요. 근데 종가는 마이너스 0.76%.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저점으로부터는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다우는 0.3, 나스닥은 마이너스 0.1, S&P 500은 0. 그래서 마이너스 났다가 보합권으로 마감하는 그런 시장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러우 전쟁 확대 우려가 계속 있는데 왜 장중에 변동성을 주다가 다시 반등을 하느냐? 요거는 이제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은 그 전까지만 있는 시한부 변동성이 아니냐, 시한부 리스크 아니냐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시간에서 한 1.5% 그쵸. 하락 정도로 1에서 낙폭을 2% 많이 정도. 줄이긴 했어요. 맨 처음에 발표하자마자는 한 마이너스 4% 됐었죠. 네. 근데 실적 굉장히 좋게 발표했습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근데 이제 얘기하기를 이제 소폭 상회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요. 한 네. 15% 컨센 대비 한 15% 상승 상회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상을 기대했다 이런 표현을 막 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요. 가이던스에서 성장률이 아무래도 지난 분기보다는 조금 둔화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들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빠지긴 했는데 뭐 여전히 엔비디아 내년에도 좋고 그리고 지금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주요 빅테크들의 수요도 굉장히 많지만 국가들의 소버린 네. 국가들의 요구사항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목을 다 했어요. 일본, 뭐 호주 이렇게 몇 개 국가들 진목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의 블랙에를 사용해서 구축한다 이런 표현들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많이 빠지고 이런 부분은 좀 아니지만 그래 전반적으로는 그 상승률 둔화에 대해서 처음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조금 내려왔는데 뭐 다시 또 매수 들어오죠. 지금은 뭐 약밥 정도에 네네. 1% 정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큰 염려 없이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네. 네. 우리 지금 내려가는 거를 내려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4% 됐다가 마이너스 1% 됐으니까 아 그래도 엔비디아 역시 엔비디아야 뭐 얘는 크게 영향 없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실적 굉장히 좋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굉장히 잠비비 전망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주가는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네. 상승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매물이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에 매물이 좀 있는 부분을 좀 인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황에 대해서는 뭐 지금 말씀드리면서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그 헤지 펀드들 있지 않습니까? 네. 헤지 펀드들은 트럼프 트레이드가 진행되면서 있었던 주가가 많이 올랐던 쪽에서는 상당 부분 거의 다 팔고 있다라는 쪽을 얘기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에 대해서도 하락에 베팅하는, 푸세에 베팅하는 뭐 이런 부분도 좀 있다라는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미국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관점이 조금씩 더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타겟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컨센서스를 하회했고요. 가이던스는 완전 하향했습니다. 그 월가에서 바라보는 구간 하단보다도 안 되게 가이던스를 그래요? 했어요. 네. 매수를. 그래서 지금 본장에서 21.4% 하락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얘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월마트는 실적 좋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마트 실적 좋게 발표하면서 신고가 나면서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타겟은 거꾸로 얘는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월마트가 선두에 있고 얘는 후발에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을 좀 하냐면은 첫 번째는 월마트하고 타겟하고 비교했을 때 타겟의 고객이 월마트에 좀 많이 뺏기는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내부적인 게 아니냐. 전체 시황보다는 그러니까 시장보다는.
보통 유통기업들이 안 좋을 때 우리가 미국의 소비가 안 경기가. 좋아요라고 예. 해석을 하는데 예. 월마트는 좋고 타겟 안 좋은 예. 거 보니까 이게 소비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손님 뺏긴 거야. 예. 이렇게 해석된다. 네, 그렇게 해석을 지금 미국에서 지금 하고 월가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월마트하고 타겟하고 비교할 때 타겟이 젊은 층이 좀 더 많고 네. 그리고 공산품이 여기 더 많아요. 그 대표적으로 의류 이런 거 얘기 많이 네. 하는데 의류 쪽이 전 세계적으로 안 좋다라는 얘기 많이 그동안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타겟이 좀 안 좋았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세분화되고 있다. 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정보들 보면은 뭐 그만합니다. 특별한 건 없었는데 지표에서 달란더스가 좀 더 오르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약간 주춤하다가 다시 또 튀어 올랐어요. 4.4%까지. 시장에서는 이렇게 좋게 보지 않죠. 그러니까 시장이 주춤한 거고요. 네. 우리 원화도 달러원도 한 1,400원으로 다시 올라와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우호적인 상황은 좀 아니다. 네. 이렇게 좀 끝났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어제 코스피 0.4%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0.47% 하락을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1.7% 한 이틀 급등하고 하루 주춤하고 네. 어제는 살짝 빠졌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이제 하루만 사고 그 이후에 또 3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 판단으로는 이거는 이제 우리 시장 이제는 삼성전자를 사거나 파는 게 아니고 시장을 사고 파는데 삼성전자 거래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의 특징은 일단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강세 종목들의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 미국 대선 끝나고 나서 2주 좀 넘었죠. 네. 지금 오늘이 21일이니까 네. 15일 정도 지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면서 그 전부터 좀 움직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수급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매물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일시적인 매물이 나오면서 다시 상승할 거냐 아니냐 가지고 이제 논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에서는 그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헤지펀드들이 그렇게 판다는 거는 어찌 생각해 보면은 연말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도 연말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차익 실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시장에 보면 어제 상승 종목들 잘 보시면 낙폭과대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경향들도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저가 매수를 좀 하고 그리고 그도 많이 올랐던 거 좀 팔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가는 그런 흐름이 좀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밸류업 펀드 투자 집행을 오늘부터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밸류업 지수 관련주가 상대적으로 좀 올랐는데요. 근데 이 내용이 2천억이에요, 2천억. 2천억 가지고 시장을 뭐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밸류업 펀드는 참고로 증권거래소, 예탁원, 금투협회 등 증권 유관기관들이 조성을 했고요. 네. 향후에 한 3천억 정도 증액을 해서 5천억 정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금액이 굉장히 작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시장이 어떤 뭐 뒷받침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보다도 여기서 집행을 하면은 그러니까 밸류업 지수에 있는 종목들을 사겠죠. 네. 그렇게 하면은 민간 연기금이라든지 민간 펀드들의 재간접 펀드가 설정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재간접 펀드가 설정이 되면 거기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이 더 투자할 수 있는 거고 네네. 연관돼 가지고 ETF가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걸 벤치마킹해서 움직이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행한다는 것들 때문에 어제 그 종목들이 좀 올랐는데 사실 그게 우리 시장을 뭐 뒷받침하고 우리 시장의 저점을 방어한다든지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아요. 시장에서는 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그나마 매수가 좀 들어와서 움직였던 거는 그쪽에서 좀 움직였다. 그렇게 표현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AI 의료 테마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장중 변동성이 뭐 10에서 20% 정도 되는데 네. 여튼 간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변동성은 크지만 강세는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트럼프 트레이드의 변동성이 이제 점차 완화되면서 수급이 변화되는 모습이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 방향의 논쟁이라고 제가 짧게 이렇게 써놨는데 하방에 투자하고 있는 헤지 펀드들이 꽤 있어요.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결론은 어떻게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네. 대표적으로 최근에 논쟁 중에 하나가 워렌 버핏하고 캐시우드 둘이 만나서 논쟁한 건 아니지만 이런 네. 그런 게 있거든요. 네. 캐시우드는 강세장 이제 시작이다. 네. 워렌 버핏은 이미 약세장 진입했다.
워렌 버핏이 약세장에 진입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달라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작년에 2021년도에도 미국 시장 너무 강세했다, 너무 많이 왔다 이랬거든요. 네. 그랬다가 한번 빠졌다가 또 올라와서 그보다 훨씬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매번 이런 논쟁이 있는데 그 논쟁의 결과로서 뭐 어떤 사람이 맞았다 틀렸다 이제 우리 뭐 그게 중요한 부분보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사람들의 언론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이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장이 계속 갈 때 약세론자의 말 안 나오잖아요. 잘 안 나오죠. 잘 안 나옵니다. 네. 지금 우리 3프로 TV에서도 우리 본만 해도 약세론 되게 많이 하던데 제가 들어보니까요. 엄청 약세론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물론 네. 다른 이슈도 많지만 네. 그러니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게 더 부각되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냐면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접하면서 안 좋은 뉴스들이 잘 하나둘씩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있는 그대로 따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좋은 뉴스가 나오면 시장이 좀 분위기가 좋아지는구나. 네. 근데 그게 되게 심플하면서도 그냥 답인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얘기를 좀 들으면 이 얘기 들으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네. 어제 어떤 사람 한 번 만났는데 꽤 요즘에 수익을 낸대요.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그래서 요즘에 되게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수익을 내냐 그랬더니 되게 단순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쭉 뉴스 같은 걸 이렇게 막 보다가 뭐가 좋다 그러면은 따라가고 안 좋다 그러면 팔고 그렇다는 거예요. 답이 그래요, 그냥. 그냥 답이 그래요. 참. 근데 우리는 그걸 되게 꼼꼼하게 막 시황 분석하고 업종 분석하고 거기에 뭐 재무 분석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잘 맞아떨어지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게 안 맞는 단기적으로 그렇겠죠. 장기적으로는 가치 분석하는 게 맞겠죠. 네. 그게 잘 안 맞는다라는 얘기는 시장이 그만큼 그런 것보다는 그냥 수급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덧붙여서 더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지금 굉장히 고전을 많이 하는 우리 여의도에서 고전을 많이 했을 때가 언제냐면요. 그 2차 전지 오를 때 고전 많이 했어요. 2차 전지를 추종하면서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못 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반성문 쓰고 막 사과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게 2차 전지의 재무구조나 이걸 가치 분석을 해가면서 했을 때 그걸 못 따라간 거예요. 그때 못 따라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시기가.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 이 가치 분석을 해서 물론 롱텀으로 다 이 주식 진짜 너무 싸. 그래서 난 들고 갈 거야. 뭐 이렇게 해서 가져간다는 거는 뭐 당연히 그런 투자를 해야죠.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게 길게 거래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러신 분들이 지금 가치 분석을 가지고 얘가 싸다라고 해서 들어가서 기다리면 진짜 고통이 힘든 그러니까요. 그런 시장이 요즘 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또 역시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또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단기 거래 하든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단기 거래 하든지 아니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내년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이 트럼프의 이 변동성은 이미 벌써 한 2주 지나면서 좀씩 수급이 되돌림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안 바뀐 거는 뭐냐면은 주가들도 좀 그렇고 그렇지만 안 바뀐 거는 국채 수익률과 달러 인덱스가 아직 안 바뀐 거예요. 계속 강세와 그대로 좀 가고 있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이 방향으로 가지 않고 되돌림이 있다라는 그런 힌트가 될 때까지는 조금 시장을 보조적으로 계속 보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일본 뉴스는 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확전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미국 대사관에서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대규모 공습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 정보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 좀 하고 있고요. 벨리어펀도 오늘부터 집행한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중국은 미국과 유럽의 수입 제한 속에서 아프리카 진출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은 원래 아프리카에 되게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신에너지차를 아프리카 수출이 전년비 291%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뭐 이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미국과 유럽의 고일 관세를 피하는 쪽으로 가는 반면에
그리고 지리 경제적 활용을 이용해서 거점을 마련할 아프리카 쪽에 거점을 마련하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전 세계 글로벌 경제를 볼 때 어느 한 국가나 어느 한 대륙이 성장을 하면서 전체 글로벌 경제를 끌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뭐 미국이 그랬다면 예전에 과거에 미국이 그랬다면 그 다음에 일본이 그랬고 그리고 중국과 한국이 같이 성장을 좀 했고 뭐. 네. 근데 중국은 이제 고성장 끝났다고 표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성장이 어디냐 그래서 인도와 베트남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네. 근데 어느 한쪽에 성장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제는 성장을 하고 기업들도 거기에 또 뚫고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중국은 자꾸 이런 진출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필요 없고 우리나라 안에서 미국 안에서 할 거야라고 하기 때문에 되게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결국 어느 쪽이 더 나중에 승자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 문제이지만 중국은 또 이 나름 또 새로운 모색을 지금 하고 있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드가 뭐 계속 직원 해고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네. 유럽에서 시장 침체와 전기차 수요 둔화로 손실이 많이 발생해서 4천 명 정도 추가 감원했던 뉴스가 있고요. 오버 뉴스가 좀 의미 있는 뉴스입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됩니다. 여태까지 있는 거는 뭐 시장 직접적인 뉴스는 아니었고요. 트럼프 2기에서 인터넷망 사용료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인 브랜던 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이 보고서도 쓴 사람입니다. 네. 빅테크들의 망 중립성의 이유로 비용 지불 거부는 네트워크 무임승차다. 구글, 메타, 넷플릭스 등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의 망 사용료 지불 거부는 이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는 망을 거예요. 엄청나게 사용을 하고 데이터 예. 트래픽이 엄청나게 예. 이들 때문에 발생은 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걸로 돈도 벌면서 예. 돈은 안 내고 있다는 거죠, 망 사용료를.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트래픽 점유율이 봅니다. 구글이 30%를 쓰고 있어요. 유튜브 포함이겠죠, 뭐. 예. 예. 그러니까 넷플릭스, 메타, 네이버, 쿠팡 이렇게 있거든요. 망 사용료 얼마나 내고 있냐? 네이버, 카카오가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다 내고 있고요. 아프리카 내고 있고요. 메타, 구글 0.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논쟁도 있었고 이거 그때 아마 이게 소송도 있었나?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네. 결국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공재라는 이유로 인해서 망 사용료를 많이 내는 사람은 더 트래픽을 더 좋게 해주고 조금 내는 사람은 네. 그러면 좀 적게 해주고 이거 안 되지 않냐라는 거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망 중립성이라는 게. 그런데 근데 그게 맞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분의 생각은 그게 맞지 않냐라는 거예요. 많이 사용해가지고 그걸 돈 많이 번 사람들은 더 내야 되지 않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계속 얘기가 있었던 얘기였는데 네. 우리나라는 힘이 없어서 정말 좀 이런 얘기가 좀 웃기지만 힘이 없어서 안 되잖아요. 돈을 못 받아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부 아마 메탄가 어디서 조금 받았을 거예요. 진짜 소액이에요. 네. 조금 받았는데 미국에서 만약에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이거 내라라고 만약에 이 결정이 나버리는 상황이 되면은 이 전 세계에 이런 일로 가겠죠. 네네. 요거는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만약에 이들에게 망 사용료를 받으면 나는 사람 개인들이 내는 인터넷 요금을 깎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통신사들은 양방으로 다 받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글에도 받고 사람들한테도 받고 유튜브 보는 사람들한테 보낸 사람한테 다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난 적어도 구글에 뭐 예를 들면 5천 원씩 받는다. 그렇게 할 거면 당연히 이용자들한테 지금까지 냈던 뭐 2만 원, 3만 원씩 받았던 거, 뭐 15,000원, 뭐 2천, 뭐 만 원 이렇게 깎아줘야 되는 거지. 그냥 망사용료만 이 기업에 내라고 하는 건 나는 안 맞는 것 같다. 왜냐면 이제 우리는 그걸 보겠다고 초고속 인터넷 요금을 신청을 해서 네. 한 달에 뭐 3만 원, 5만 원씩 내 갖고 그걸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핸드폰 요금도 뭐 네. 10만 원씩 내면서 이거는 그냥 망사용료만 더 추가로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예.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필요 없는데 왜 자꾸 얘기할 거예요, 요즘에? 그러네요. 우리는 더 빠른 속도를 원할 때는 더 돈을 지불하죠. 예. 그렇지, 우리가 돈 내잖아요, 네, 사실. 우리는 더 지불하죠. 만약에 그래서 구글에 유튜브를 되게 느린 속도로 보내줘. 우린 답답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맞는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요거는 변화가 좀 생길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6번과 7번 뉴스는 그 베트남 관련된 뉴스인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베트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워낙에 베트남에 진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한동안 무슨 비나 뭐 이러면서 엄청났어요 이거요. 네. 그래서 진출 진짜 많이 했는데 올해 기준으로 1만 개 이상의 기업이 지금 진출해 있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뭐 삼성이나 휴대폰도 베트남에 많이 만들잖아요. 네. 예, 대기업이 가면은 LG나 이런 대기업이 가면은 거기에 하청업체들 다 따라가기 때문에 1만 개 이상이 지금 베트남에 있다고 합니다. 네.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대기업들 다 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기업 베트남인데 트럼프 2기의 관세 보복의 타깃으로 베트남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뉴스가 좀 전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베트남의 최대 무역 수출국이 미국으로 지금 된 거거든요. 네. 우회 수출이든 어떻든 간에 네. 이런 상황이 좀 됐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베트남 무역 흑자에 대해서 거론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관세 보복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게 걱정이 되냐면 우리가 보면은 미중 무역 분쟁에서 중국에 있는 거를 다른 데로 옮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도 아니면 베트남으로 거의 대부분 옮겼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베트남에 현지 지출한 한국 기업들의 이게 영향이 될까봐 이걸 좀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IT의 소부장 기업들이 베트남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로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베트남이 원전 도입 재개입니다. 이제 개시가 아니고 재개를 결정했다라는 베트남 산업통상부의 이제 뉴스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원전이 있다가 없앴어요. 예, 맞습니다. 예. 2009년도에 원전 14기, 14기를 건설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202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잖아요. 네. 그래서 중단됐어요, 중간에. 중간에 중단됐는데 이번에 다시 재개하자라고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전력 부족의 위험을 이제 분석을 했겠죠. 그렇겠죠. 네. 베트남 전체에 전력 부족 위험이 있다. 그래서 공산당 정치 베트남 공산주의입니다. 그렇죠. 공산당 정치국에서 합의를 해서 원전 도입을 재개 결정을 했다라는 뉴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원전을 했다가 다시 이제 네. 돌아온. 하긴 이제 베트남도 공장 같은 거 네.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네. 공장 제조 산업이 굉장히 많은 네. 있으니까요. 전기 많이 쓸 텐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원전으로 다시 간다. 예. 그러니까 오늘 뉴스 보면은요, 이제 원전도 그렇지만 원전이 좋고 나쁨을 이런 걸 다 떠나서 네. 한동안은 탈원전을 얘기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정치적으로 여러분들 해석하지 마시고요. 누구는 했다 안 했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탈원전을 하려고 했던 당위성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랬죠. 인류의 위험 뭐 이런 그렇죠, 것들에 대해서 그렇죠. 얘기를 네.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왜 지금 딴 얘기를 땡뚱맞은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많이 돌아다니는 뉴스 중에 하나가 우리 폰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네. 것 중 하나가 전 세계가 상속세 인하 또는 폐지 추진을 하고 있다. 자꾸 이제 그렇게 돌아다녀요. 우리 해달라 이거 이제 네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상속세 부분도 내기 싫지만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싫지만 그래도 보편적 합의를 본 거는 그래도 빈부차를 좀 줄이고 네. 좀 평등 사회를 가겠다 이렇게 당위성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왜 제가 당위성이란 말을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전 세계 글로벌리 세계가 보편적 당위성이라는데 후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다. 네. 기후 변화도 그렇고 특히 트럼프가 되면서 더더 그런 거고 이게 다 후퇴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후퇴하면은 얘가 제가 후퇴라는 표현을 썼는데 느리게 가거나 아니면 정지되어 있는 상태죠. 네. 이게 뒤로 갈 거냐는 아니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 옛날 시대로 갈 거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잠시 그 속도가 지연되거나 멈췄다가 다시 가고 멈췄다가 다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네. 신재생 에너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신재생 에너지의 대표 주자들은 유럽입니다. 유럽 그렇죠. 국가들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막 주창하고 미국도 하자 그러고 막 그러다가 글로벌 경기 침체가 되거나 이렇게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후퇴해요. 딱 그때가 기점이었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터지니까 에너지가 없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신재생을 주장하기가 되게 힘들어진 그렇죠. 상황이 됐죠. 네. 그러다가 좀 좋아지면 또 다시 얘기하고 이거를 네. 지금 몇 번 반복한지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발전 이제 좋은 쪽으로 인류의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하겠지만은 이게 지금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반복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업이라든지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투자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원전을 보고 그리고 아침에 내가 상속세 그 얘기를 보면서 아 지금 전 세계가 진짜 그렇게 가는구나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속세도 근데 와 상속세가 이제 다른 선택지들이 너무 그러니까 돈의 이동이 너무 편해졌잖아요. 옛날에는 어쨌든 우리나라 안에서 도망가려면 어떻게든 때려 잡을 수 있으니까 상속세 그렇죠. 몇 프로 하면 다 내야 되는데 뭐 싱가포르로 이동해 돈 들고 어디로 아니면 요즘에는 그냥 코인을 산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네요. 아버지가 그냥 번 돈으로 코인을 다 사. 네. 그리고 그 지갑 딱 비밀로 해갖고 주면 아들한테만 되죠. 줘. 네. 아무도 모르고 네. 나중에 아들이 뭐 그냥 하나씩 둘씩 빼서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 뭐 세금을 매기는 게 이게 그냥 정직한 사람들만 다 내고 빠져나갈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 세금을 낼래다가도 막 열 받아서 못 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근데 막기가 지금은 너무 어려워진 것 같다. 지금 싱가포르로 돈 있는 사람도 엄청 가더라고요. 네. 예, 얘기 들어보면 뭐 해외로 뭐 여기저기 막 가는데 와 이거를 그냥 가만히 내는 사람들만 바보 되는 그런 걸 만드는 건 아닌가. 그래서 좀 이건 다른 나라들과 좀 같이 공조를 좀 하지 않는 이상은 네. 막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듭니다. 이제 그 문제라고 많이들 좀 하고 있죠. 네. 뭐 그거랑 비슷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진짜 선견지명이 있으신 것 같아요. 또 맞췄어요? 뭐예요? 이번엔 뭡니까? 네, 8번 뉴스는 네. SBS에서 나온 뉴스인데 예금과 적금을 깨서 미국 주식과 코인으로 머니무브가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결입니다. 네. 지금 시중은행에 물론 이 돈이 전부 다 여기 갔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예를 든 거예요. 시중은행 예금이 11월만 10조 원이 빠졌다고 해요. 적금도 8천억 원이 빠졌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이걸 여기다가 예를 들었는데 되게 어려워져서 뺐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냥 단순히 코인 하려고가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이 살림살이가 어려워져서 네. 적금도 깨고 많이 좀 그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제가 뉴스를 전해드리다가 그 보험 깬 비율이 막 높아진다라고 하면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위험한 네.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개인 투자들이 머니 부부 이거 제가 과격한 용어로 써오지 않았어요. 여기에 막 그냥 뭐 열풍 막 머니 무브라고 제가 부드럽게 이게 내용 중에 있는 거 써온 겁니다. 네. 되게 과격하게 표현을 좀 했고요. 11월에만 한 달 지금 11월 21일이잖아요. 가상자산 예치금 유입 금액이 2조 4천억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확실한 거죠. 네. 거기 그 수치니까. 예치금이니까 예탁금 우리 주식의 예탁금 같은 거니까. 네네. 가상자산에 2조 4천억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미국 주식 보관액이 1,000억 달러 넘어갔다는 거 이미 넘어서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이거는 뭐 주가가 올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실제로 돌아간 돈도 많이 있지만 근데 가상자산 예치금에 2조 4천억이 들어갔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가 맨날 조 단위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 시장 얘기할 때 조 단위 얘기하고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진짜로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테슬라 네.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이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네. 그냥 일반적인 강연회 이런 데 말고요. 그냥 친구들, 후배들이 그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 근데 그만큼 지금 또 알게 모르게 되게 열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아무래도 언론에서는 좀 걱정하는 그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9번 뉴스도 좀 걱정거리죠. 엊그저께 우리 뉴스에서 공 기자님 전해주셨는데 제가 화요일 날 건강검진만이라고 보내는데 네. 롯데 그룹들 다 급락했던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아, 예, 네네네. 예, 재무 위기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뭐 아니라고 다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얘기가 롯데그룹에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얘기들이 이 솔솔 나오는 거는 뭔가 안 좋은 거예요. 진짜로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늘 예를 드는 게 저는 외환위기를 겪었잖아요. 네. 외환위기 때 1월에인가 12월 1월에 97년 12월인가 1월에 한보가 보도가 났어요. 맞아요. 네, 네. 네.
그리고 나서 그 6개월 동안은 그냥 다 쓰러졌어요. 다 무너졌죠.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런 시그널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네. 중견그룹이 이렇게 무너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이게 보시면요. 대기업들이 알짜 사업도 다 매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그래서 현금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투자보다는 현금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SK는 SK 스페셜티 매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CJ는 CJ 제일제당의 바이오 사업이 원래 그 핵심 사업이에요. 네. 그 이거 요즘에 급등하고 그러더라고요 주가가. 요거 매각을 2주씩이었나 아무튼 CJ 관련주가 하나 급등을 하던데 요거 매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롯데케미칼도 말레이시아 합성고무 법인 등 비효율 자산 매각 및 철수. 태영그룹은 이제 문제가 좀 됐었죠. 그래서 에코비트 매각. 이 회사들이요 다 나름 다 괜찮아요. 수익이 나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돈 되는 회사들을 팔고 있다는 거죠. 예. GS건설은 수처리 회사 스페인에 있는 GS 이니마를 매각하고 제가 몇 개만 이렇게 적어온 건데요. 이거 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불황 또는 불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험을 했어요. 네. 2번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이런 데 굉장히 예민하게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한편으로는 볼 수는 있어요. 네. 한편으로는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투자를 안 하고 우리 맨날 얘기하는 저거잖아요. 우리 그 GDP 성장률이라는 거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대 익스포트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I가 투자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투자가 줄어. 근데 G의 정부 지출도 우리는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C가 소비잖아요. 네. 그럼 소비 또 안 좋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다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수출로 어떻게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한 국가의 성장을 이제 투자에서 많이 찾으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투자가 되지 않고 현금에 주력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뭔가 위험 감지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이건 경제 전반의 얘기를 하는 거고 주식 시장에서 경험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재무구조는 보긴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단기 거래하기 때문에 수급만 보고 해야 된다라는 시황을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재무구조 자체가 안 좋. 지금 아까 뉴스3에서 좀비 기업들 퇴출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좀 그런 뉴스가 딱 나온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그게 테마가 되면서 재무구조 안 좋은 상태 종목들 막 두들겨 맞을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를 보고 내가 투자하는 종목은 재무상태표를 좀 이렇게 보고서 가야 되는 그런 시기로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 예. 하고요. 지금 아까 댓글에서 네. 귤 그다음에 뭐 황금향, 사과 이런 거 네. 좀 준비해 달라는 요청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안 그래도 과일 지금 다음 주 준비 중입니다. 네. 맞아요. 네. 기다리십시오. 혹시 이번 주에 뭐 마트 가서 과일 사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좀 기다려 보십시오. 조금만 기다리면 네. 여기서 아주 맛있는 제주 감귤, 황금향 이런 거 한번 저희가 맛있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드셔 보셨어요? 아직이요. 어제 저는 먹어봤습니다. 아이씨. 왜 아이씨는 뭐예요? 아이씨는 이제 좀 귤 너무- 얼마나 좋아하는데 혼자 먹어. 아니 그게 아니라 사무실에 몇 개가 왔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계신 분들 하나씩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요? 그래서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드향, 황금향 막 이런 건 나 되게 좋아하는데. 짜증나. 자, 우리 이사님도 좋아하시죠?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그거는 다음 주에도 우리가 맛있게 다 같이 먹을 수 있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